고요한 산중 깊은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가끔은 바람결에 실려오는 묘한 향기를 맡을 수 있다. 그 향은 진하지 않으면서도 한번 들이마시면 머리 깊숙이 스며들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동시에 어떤 신비로운 힘이 깃든 듯한 느낌을 남긴다. 오래전 사람들은 이 향기를 두고 신이 내린 향이라고 불렀다. 바로 침향,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신비로움과 함께 전해 내려온 나무의 이름이다. 많은 이들은 침향을 단순히 고급 향으로만 기억한다. 불교의 의식에서 피워지는 향, 왕과 귀족들이 애용하던 귀한 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침향의 이야기는 결코 향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침향은 오랜 세월 동안 귀한 약재로도 사용되어 왔다. 그 희소성 덕분에 황금보다 귀하다고 불렸고 전쟁과 무역의 중심에 놓였으며 때로는 권력자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치유의 도구였다. 고대 의사들은 침향의 힘을 믿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속이 메스꺼울 때, 혹은 깊은 불면에 시달릴 때 침향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었다. 동의보감과 본초 강목 같은 의서에는 침향의 양리적 효능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아랍과 인도의 전통 의학 역시 침향을 귀하게 다뤘다. 오늘 우리는 침향을 다시 들여다본다. 단순히 향으로 소비되는 고급 아이템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책임졌던 약재로서의 진짜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다. 침향은 어떻게 약재가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을까? 그리고 현대 과학은 이 신비로운 나무의 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이제 침향의 향기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챕터 1 침향의 정체와 생성의 비밀. 깊은 열대의 숲, 끈적이는 습기와 짙은 녹음 사이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다. 겉모습만 보면 다른 나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 나무의 운명은 특별하다. 바로 침향나무, 학명으로는 AQUILARIA라 불리는 나무다. 이 나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만 자생한다. 하지만 이 나무가 가진 진짜 가치는 그저 푸른 잎이나 단단한 나무줄기에 있지 않다. 그 속에 숨어 있는 오직 특정한 조건에서만 탄생하는 특별한 물질, 바로 침향에 있다. 침향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다. 침향은 나무가 오랜 시간 상처와 병균, 곰팡이와 싸우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침향나무가 부러지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껍질이 손상되었을 때 그 틈을 통해 병원균이나 곰팡이가 침투한다. 다른 나무였다면 단순히 썩어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침향나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방어 물질이 오랜 세월 축적되면서 수지와 수지가 서로 뒤엉키며 검고 진한 향을 가진 침향으로 변해간다. 이 과정에는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이 걸린다. 즉 침향은 나무의 고통과 상처 속에서 태어난다.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친 흔적이 바로 인류에게는 신의 선물처럼 여겨지는 침향이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침향은 희소하다. 자연 상태에서 침향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나무 중 극히 일부만이 이런 특별한 과정을 거쳐 침향을 품게 된다. 그래서 예로부터 침향은 황금보다 귀하다고 불렸고 귀족과 황제, 그리고 권력자들만이 손에 넣을 수 있는 신비로운 물질이 되었다. 고대 사람들은 침향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단지 그 향기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은하면서도 깊숙이 스며들고 불에 태웠을 때 풍기는 향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며 동시에 사람의 기력을 돋우는 듯한 경험만을 기억했다. 그들은 이 신비한 나무 조각을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신과 인간을 잇는 매개체로 보았다. 그래서 불교 의식에서 침향은 제물로 사용되었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신앙적 순수성을 상징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동아시아의 왕실에서는 의약과 향으로 귀하게 쓰였다. 그러나 침향의 진짜 비밀은 시간에 있다. 나무가 상처를 입고 곰팡이가 침투한 후 방어 물질이 축적되며 향기로운 침향으로 변해가기까지는 결코 짧은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 최소 수십 년 때로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무가 오랜 고통을 견뎌낸 결과가 비로소 하나의 작은 침향 조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자연산 침향은 극히 드물다. 시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침향은 인공적으로 나무에 상처를 내고 곰팡이를 주입하여 인위적으로 침향화를 유도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침향은 자연산의 깊고 묵직한 향과는 다르다. 오직 시간과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향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침향의 본질이다. 흥미로운 점은 침향이 단순히 향기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무가 상처 속에서 만들어낸 이 수지는 강력한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고대인들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침향을 불에 태우면 단순히 향기로운 연기가 날 뿐만 아니라 그 연기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다. 침향을 달여 마시면 소화가 잘 되고 가슴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침향은 향기와 약효,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지닌 독특한 존재가 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침향은 무역의 핵심 품목이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한 것은 비단과 보석만이 아니었다. 중동에서 아라비아, 인도로 다시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무역로에는 언제나 귀한 향료들이 함께했다. 그 중에서도 침향은 가장 값비싼 상품 중 하나였다. 중국의 기록에는 침향이 황실에 진상되었다는 기록이 수없이 등장하며 아랍 상인들은 침향을 신의 나무라 부르며 귀하게 다뤘다. 이처럼 침향은 단순히 향기로운 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력이자 치유의 힘이었으며 동시에 권력과 신앙의 상징이었다. 침향의 정체를 알면 알수록 왜 그것이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관심과 탐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는지 이해할 수 있다. 침향은 결코 흔한 존재가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침향을 다시 바라본다. 이제 침향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왜 특별한 효능을 지니는지 조금은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곰팡이와 병원균이 침투했을 때 나무가 분비하는 방어 물질 속에는 다양한 방향성 화합물과 수지가 농축되어 있다. 이 화합물들이 서로 반응하며 독특한 향과 양리 효과를 지닌 침향이 된다. 과학자들은 이 물질들 속에서 항염, 진정,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발견해냈다. 즉, 고대의 경험적 지혜가 현대 과학을 통해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침향은 이렇게 태어난다. 나무의 고통과 상처, 오랜 기다림과 시간, 그리고 자연의 조화가 빚어낸 결정체. 인간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기적. 이 기적 같은 물질은 결국 향기를 넘어 인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약재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침향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게 된다. 향으로만 쓰이지 않았던 약재로서의 침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챕터 2 고대 의학 속의 침향 동양과 서양의 기록. 깊은 역사 속에서 인간은 늘 자연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숲을 거닐며 잎을 따고 뿌리를 캐내며 나무 껍질을 긁어내어 삶아 먹었다. 그 수많은 시도와 경험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서도 침향은 특별한 존재였다. 단순히 향기로운 나무 조각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신비로운 약재로 자리 잡았던 것이다. 중국의 의학서에서 침향의 기록은 매우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고전 의학서 본초 강목에는 침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남아있다. 명나라 시대 이시진이 집대성한 이 방대한 의학서에는 침향이 위를 따뜻하게 하고 기를 소통시켜 담을 제거하며 통증을 완화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단순한 향이 아니라 몸속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기운을 흐르게 하는 약재로 여겨졌던 것이다. 실제로 침향은 위장질환, 소화불량, 구토,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에 자주 사용되었다. 고대 의사들은 침향을 달여 마시면 기운이 정리되고 가슴이 시원해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침향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졌다. 본초 강목에서는 침향이 심신을 안정시키고 불면을 완화한다는 기록도 함께 남겼다. 당시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혹은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침향을 태운 향을 맡거나 약으로 복용하곤 했다. 오늘날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라 부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도 침향은 귀하게 다뤄졌다. 허주는 침향을 약재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으며 특히 기운이 막혀 발생하는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기록했다. 그는 침향을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며 기가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막힌 것을 뚫는다고 묘사했다.
한의학에서는 기의 흐름이 막히면 통증과 질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침향은 그런 막힌 기를 풀어주는 강력한 약재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침향은 소화장애뿐 아니라 천식, 기침, 호흡 곤란 같은 증상에도 널리 사용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침향이 단순히 동양에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대 인도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도 침향은 아가루에이주유알류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유르베다 의서에는 침향이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약재로 소개되며 특히 신경 안정과 소화 촉진에 뛰어난 효능을 가진다고 전해진다. 인도의 전통 의학에서는 침향 오일을 추출하여 마사지에 사용하거나 소량을 복용하여 심신을 진정시키는 데 활용했다. 지금도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침향 오일이 고급 약용 오일로 쓰이고 있다. 서양에서도 침향은 낯선 이름이 아니었다. 아랍 세계에서는 침향이 우드 오유디라 불리며 신앙과 의학의 경계에서 쓰였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침향을 태운 연기를 정화의 상징으로 여겼다. 모스크에서 기도를 드리기 전 사람들은 침향을 태워 공기를 맑히고 마음을 안정시켰다. 동시에 침향은 귀한 약재로도 쓰였다. 아랍 의학자들은 침향이 두통을 완화하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며 심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했다. 당시에는 침향을 달여 마시거나 분말로 만들어 꿀과 함께 섭취하는 방식이 유행했다. 이슬람의 의학서인 아비센나의 의학전서에서도 침향의 양리적 효능이 언급된다. 아비센나는 침향이 소화기관을 강화하고 위장의 불편을 없애며 신경을 안정시킨다고 기록했다. 그의 의학서는 이후 중세 유럽으로 전해져 서양 의학의 기초가 되었기에 침향의 효능도 자연스럽게 유럽에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침향이 전해졌다. 전쟁과 무역을 통해 동방의 신비로운 약재들이 서양에 들어왔고 침향도 그중 하나였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침향은 낯설고도 특별한 물질이었다. 단순히 향수로만 쓰이지 않고 상처를 아물게 하거나 소화를 돕는 약재로 귀하게 여겨졌다. 물론 침향은 매우 비쌌다. 그래서 귀족과 성직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고 일반인들에게는 전설 같은 존재로 남았다. 흥미롭게도 동서양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침향의 효능에 대한 공통점이 뚜렷하다. 동양은 기운을 흐르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킨다고 보았고 서양은 소화기관을 돕고 신경을 진정시킨다고 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효능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인간의 몸이 침향의 성분에 반응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일까? 현대 과학은 점차 후자의 가능성을 증명해내고 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침향은 단순히 약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권력과 신분의 상징이었다. 중국 황실에서는 침향을 궁중 약방에 보관하여 황제의 소화와 수면을 돕는 데 사용했다. 일본에서는 침향이 황실과 사찰에서만 사용되었으며 일반 백성은 감히 침향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아랍 세계에서도 침향은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었으며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만 사용되었다. 침향의 약효는 곧 권력자의 특권이었던 셈이다. 이렇듯 침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몸을 치유하는 약재이자 마음을 안정시키는 향기였으며 동시에 권력과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이기도 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류는 침향을 단순히 향으로만 소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 침향이 지닌 놀라운 약효를 깨닫고 이를 삶 속에 깊이 녹여냈다. 오늘날 우리는 문헌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의학서마다 남겨진 기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침향이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왔음을 증명하는 유산이다. 이제 우리는 그 기록을 토대로 침향의 현대적 가치와 가능성을 다시 탐구할 수 있다. 챕터 3 왕과 귀족이 사랑한 약재, 권력의 상징이 된 침향. 역사를 들여다보면 인간이 선택한 귀한 자원들은 단순히 생활의 편리를 넘어 권력과 신분의 상징으로 변해왔다. 금, 은, 비단, 향신료가 그랬고 침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깊은 숲속에서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이 귀한 나무의 조각은 고대 사회에서 단순한 향과 약재의 범주를 넘어 왕과 귀족이 권위를 드러내는 수단이자 외교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중국의 역사 기록에는 침향이 황실의 전유물로 다뤄진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당나라 시대에 이르러 무역로가 활발해지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들어온 침향은 곧 황제의 침실과 궁중 약방에 보관되었다. 당 현종은 불면과 소화 불량을 달래기 위해 침향을 달여 마셨다는 기록이 전한다. 또한 궁중 연회에서는 침향을 태워 향연을 열었는데 이는 단순히 향기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 황실의 위엄을 드러내는 의식이었다. 황실에서만 향연의 침향을 태울 수 있었으니 이는 곧 황제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도 했다. 송나라 시대로 접어들면 침향은 외교의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남송 왕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을 활발히 했고 이 과정에서 침향은 황제의 외교 선물로 자주 사용되었다. 송사에 따르면 침향은 은이나 비단과 함께 외국 사절단에게 하사되었으며 이는 곧 중국 황실의 부와 권위를 과시하는 도구였다. 침향 한 덩어리는 금 한 덩어리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일본 역시 침향을 황실과 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신성한 자원으로 여겼다. 일본 역사서 일본 서기에는 595년 일본 아와지섬 해안에 떠내려온 거대한 침향 나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이 나무는 즉시 천황에게 바쳐졌으며 이후 일본에서 침향은 신의 선물로 여겨졌다.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에 이르러 침향은 불교 의식과 황실의 제례에 빠지지 않는 귀한 물품이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침향의 질과 향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했는데 이 중에서도 란코라 불린 최고급 침향은 황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아랍 세계에서도 침향은 왕족과 귀족의 상징이었다. 이슬람 왕국의 궁정에서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침향을 태워 환영의 뜻을 전했다. 침향을 태운 연기는 단순히 향기로움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환대와 존경의 표시였으며 동시에 권력자의 위엄을 드러내는 장치였다. 침향 오일은 왕족과 귀족 여성들의 치장품으로도 쓰였다. 그들은 머리와 옷에 침향 오일을 발라 고유의 향기를 풍겼는데 이는 곧 부와 신분의 상징이었다. 일반 백성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급스러운 풍습이었다. 유럽에서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침향이 전해졌다. 당시 유럽 귀족과 성직자들은 동방에서 전해진 이 신비로운 향에 매료되었고 곧 그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교황청에서는 성스러운 의식을 치를 때 침향을 태웠고 왕족들은 연회와 축제에서 침향을 사용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드러냈다. 중세 유럽의 기록에는 침향 한 조각이 금의 무게와 맞먹는 가치로 거래되었다는 이야기가 남아있다. 이는 단순히 약재나 향의 차원이 아니라 국제적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서 침향이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시대에도 침향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침향이 자주 등장한다. 왕실의 제례나 의학 기록에서 침향은 빠지지 않는 귀한 약재로 기록되었다. 조선 왕들은 궁중에서 침향을 태워 신성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몸이 쇠약해졌을 때 약재로 복용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침향이 외교 선물로도 쓰였다. 명나라와 청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침향이 포함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조선이 가진 부와 교양을 드러내는 도구였다. 침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왕실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동서양의 역사 속에서 침향은 왕과 귀족의 삶을 장식한 귀한 보물이자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배경이 있다. 침향은 희소성이 극도로 높았다. 아쿠일라리아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상처를 입고 곰팡이와 세균이 침투하면서만 형성되는 이 귀한 향목은 아무리 숲을 뒤져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물질이었다. 자연히 그 가치는 금과 다름없었다. 또한 침향은 단순히 귀족의 생활을 치장하는 물품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신의 축복을 독점한다는 상징으로 기능했다. 침향이 불교와 이슬람, 기독교의 의식에서 신성한 물품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왕과 귀족이 침향을 독점한다는 것은 곧 신의 축복을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다는 정치적 종교적 선언이었다. 결국 침향은 자연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우연의 산물이었지만 인류 사회에서는 권력의 산물로 변모했다. 황제의 침실, 교황의 성당, 왕족의 연회, 그리고 귀족 여성의 치장품 속에서 침향은 부와 권력, 신성의 상징으로 빛났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은 동시에 새로운 갈망을 낳았다. 귀족과 왕족이 침양을 독점하자 상인들과 탐험가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더 깊은 숲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침양은 국제무역의 핵심 자원이 되었고 전 세계를 잇는 교역망 속에서 그 가치는 더욱 치솟게 된다. 챕터 4 침양을 둘러싼 무역과 전쟁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서 귀한 자원은 늘 분쟁의 불씨가 되어왔다. 금과 은, 향신료와 비단이 그러했듯 침양 역시 전 세계를 뒤흔든 교역과 갈등의 중심에 있었다. 한 그루 나무에서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걸쳐 극히 일부만 생성되는 이 신비로운 향목은 곧바로 국제 무역로의 핵심 자원이 되었고 때로는 피를 부르는 전쟁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바닷길을 따라 흘러간 향기의 무역. 침양 무역의 시작은 인도양과 남중국해를 오가던 고대 상인들에게서 비롯되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서만 자라는 아쿠일라리아 나무가 침양의 원천이었으므로 이 지역은 곧 전 세계 침양 공급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예로부터 침양을 산출하는 주요 산지로 기록되었다. 고대 아랍 상인들은 이 귀한 자원을 배에 싣고 인도양을 건너 중동과 아프리카로 옮겼다. 아라비아의 향신료 시장에서는 침양이 금과 맞먹는 가격에 거래되었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곧바로 귀족과 왕족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 교역망은 이후 실크로드와도 연결되어 중국과 일본, 나아가 유럽까지 이어졌다.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후로 침양이 필수적 수입품이 되었고 이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 해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 광저우와 취안저우 같은 항구 도시는 침양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 항구에는 매일같이 남방의 상인들이 도착해 침양을 황실과 귀족들에게 공급했다. 송나라 시대에 이르면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침양을 일본과 한국에도 전달하는 거대한 교역망을 완성했다. 일본에서는 나라 시대 이후 침양이 불교 의식과 귀족 문화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무역을 통해 유입되는 침양은 곧 황실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쓰였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침양의 등급을 세밀하게 나눠 관리했는데 최고급 침양은 국보처럼 다뤄졌다. 침양과 제국의 욕망. 중세 이후 침양 무역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제국주의적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같은 서양 열강들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침양을 비롯한 향신료 자원의 통제권을 차지하려 했다. 16세기 포르투갈은 말라카 해협을 장악하고 인도양 무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때 침양은 향신료와 함께 유럽으로 대량 유입되었는데 교황청과 유럽 왕실은 침양의 신비로운 향기에 열광했다. 유럽에서는 침양이 단순히 약재나 향이 아니라 동양 문명을 상징하는 이국적 보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러한 열광은 곧 침양을 둘러싼 치열한 식민지 경쟁으로 이어졌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인도네시아 지역에서 침양의 독점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부족과 충돌했고 때로는 무력 충돌도 불사했다. 이 과정에서 침양은 향신료와 더불어 유럽 열강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는 명분이자 수단이 되었다. 침양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경쟁은 현지 숲의 무분별한 채취로 이어졌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침양 자원의 희소성을 낳는 원인이 되었다. 전쟁과 갈등의 불씨. 침양은 단순한 무역품을 넘어 전쟁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는 침양이 주요 수출품이자 국부의 원천이었으므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했다. 특히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에서는 침양 산지를 두고 부족 간 전투가 벌어졌다. 숲에서 발견된 침양은 즉시 군주에게 바쳐졌고 이는 곧 권력과 부의 재원을 의미했다. 중국 역사서에는 침양을 바치지 않은 지방 세력에게 중앙정부가 무력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는 침양이 단순한 무역품을 넘어 정치적 충성의 상징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심지어 침양은 해적들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남중국해를 오가던 상인들의 배에는 금이나 은보다 침양이 더 많이 실려 있었고 해적들은 침양을 노리고 배를 습격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해역이 오랫동안 해적의 바다로 불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침양 무역의 문화적 파급력. 침양 무역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를 넘어 문화적 교류를 촉진했다.
아랍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진 침향은 곧 기독교 의식에 스며들었고 중국을 통해 일본에 전해진 침향은 불교 의식과 귀족 문화에 깊게 자리 잡았다. 각 문화권은 침향을 자신들의 전통 속으로 재해석했지만 공통적으로 침향을 신성한 물질로 여겼다는 점은 흥미롭다. 무역로를 따라 이동한 침향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정신적 상징을 담은 매개체였다. 불교의 경전 속 침향, 이슬람의 의례 속 침향, 기독교의 제단 위 침향은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향기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전쟁의 상은 그리고 오늘날. 침향을 둘러싼 전쟁과 갈등은 오늘날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침향 채취를 둘러싼 불법 무역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침향은 워낙 귀한 자원이기에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며 암시장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역사가 침향의 신비로움을 더욱 강화했다. 침향은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다. 그것은 제국의 욕망과 전쟁의 불씨, 그리고 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되어온 인류사의 한 조각이다. 결국 침향을 둘러싼 무역과 전쟁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인류는 왜 이토록 귀한 자원을 향해 끝없는 욕망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자연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어낸 이 보물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챕터 5 동서양 의학서에 기록된 침향의 양리 효과. 침향은 단순한 향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의 의학 역사 속에서 귀중한 약재로 기록되었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치료와 치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늘날까지도 침향은 의학적 가치와 효능을 인정받으며 수많은 의학서 속에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고대 의학자들이 침향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질병을 다스리는 데 사용했는지를 탐구해보자. 동양 의학서 속 침향의 초상. 중국의 고대 의학 문헌인 본초 강목은 침향을 귀한 약재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명나라 시대 이시진은 침향을 기운을 아래로 내리고 통증을 멎게 하며 구토와 천식을 진정시킨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침향이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그리고 신경 안정에 모두 효과가 있다는 의미였다. 특히 침향은 기를 다스리는 대표적 약재로 꼽혔다. 기가 위로 치솟아 발생하는 두통, 구토, 불안, 흉통 같은 증상에 침향이 쓰였고 반대로 소화 기능이 약해 음식이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도 침향은 소화를 돕는 효능을 발휘한다고 여겨졌다. 한의학에서는 침향을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분류했다. 이 때문에 찬 기운이 몸을 해치는 경우 예를 들어 손발이 차거나 속이 냉한 사람에게 침향을 다려 먹이거나 다른 약재와 함께 환제로 만들어 복용했다. 한국의 동의보감에도 침향은 중요한 약재로 등장한다. 허주는 침향을 기운을 내려주고 가슴과 배의 답답함을 풀어주며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적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침향이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기록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침향에서 진정 안정 작용을 찾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일본 의학과 불교 의술에서의 활용. 일본 역시 중국과 한국을 통해 침향의 양리 효과를 전수받았다. 나라시대 이후 불교가 일본에 전해지면서 침향은 불교 의식에서 연향으로만 쓰이지 않았다. 승려들은 침향을 차로 달여 마시거나 환약으로 만들어 복용했다. 일본 고대 의서인 의신방에는 침향이 속을 덮이고 냉기를 몰아내며 기침과 천식을 다스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중세 일본에서는 귀족뿐 아니라 무사들도 전쟁터에서 침향을 약재로 지니고 다녔다. 긴장과 불안으로 인한 불면이나 가슴 두근거림을 완화하기 위해 침향을 복용한 것이다. 아랍이슬람 의학 속의 침향. 동양에서 건너간 침향은 아랍 세계에서도 신비한 약재로 받아들여졌다. 이슬람 의학의 거장 이븐 시나는 그의 저서 의학정전에서 침향을 심장을 강하게 하고 기억력을 돕고 기침과 천식을 완화하는 약재로 소개했다. 특히 그는 침향이 정신적 안정에 탁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아랍 사회에서는 침향이 불면증, 우울증, 심리적 불안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믿었다. 이는 단순히 향을 맡는 행위뿐 아니라 침향을 가루내어 약재로 복용하는 방식으로도 실천되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또한 침향을 소화기 질환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했다.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 위산 역류 같은 증상에 침향을 처방했으며
이는 오늘날 위장운동을 촉진하는 효과와 연결된다. 유럽 의학서와 침향의 만남. 침향은 아랍 상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고 중세 유럽의 의학서에도 그 이름이 남았다. 특히 중세 수도원 의학에서는 침향을 귀한 약재로 취급했다. 수도사들은 아랍에서 번역된 의학서를 통해 침향의 효능을 배웠고 이를 신의 선물로 여겼다. 침향은 유럽에서 주로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 첫째, 신경 안정과 불면 치료. 당시 유럽 의사들은 침향을 차나 액기스로 만들어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는 데 사용했다. 둘째, 심장과 순환기 강화. 침향이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심장을 강하게 한다는 기록은 여러 중세 의학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또한 유럽에서는 침향이 성적 활력을 높이는 약재로도 알려졌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침향을 귀한 최음제로 취급했으며 왕실과 귀족들이 은밀히 구해 복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전통 의학과 현대 과학의 연결. 동서양의 고대 의학서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침향의 호흡기 소화기 신경 안정 효능이었다. 이는 오늘날 과학적 연구에서도 일부 입증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침향에는 진정작용을 하는 성분과 항염항균 효과를 가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위장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보고되었다. 즉, 동서양 고대 의학자들의 기록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체험으로 확인한 침향의 효능은 현대 과학을 통해 점점 근거를 확보해가고 있다. 약재로서의 침향, 그 신비로움. 침향은 단순한 약재가 아니다. 그것은 동서양을 잇는 의학의 달이었으며 인류가 공통으로 발견한 자연의 선물이었다. 중국의 황제부터 아랍의 의사, 유럽의 수도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사람들은 모두 침향 속에서 치유의 가능성을 보았다. 결국 침향의 양리 효과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 인류가 건강과 치유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던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마음을 안정시킨 침향의 향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챕터 6. 오늘날 과학이 밝히는 침향의 효능과 가능성.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침향의 효능은 오래도록 경험과 전승에 의존해왔다. 중국의 본초 강목, 한국의 동의보감, 아랍의 의학정전 같은 의서들은 침향을 귀한 약재로 기록했지만 그 설명은 대체로 관찰과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의 과학은 이 전통적 지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제 우리는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밝혀진 침향의 비밀을 따라가 보자. 화학적 성분의 해부. 침향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수지와 향기가 나무 조직에 스며들어 만들어진 이 물질은 복잡한 화학적 구조를 지닌다. 현대 분석 기술은 침향 속에서 수백 가지의 화합물을 찾아냈다. 대표적인 것은 세스키테르펜 계열의 성분들이다. 이 성분들은 진정작용과 항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침향에는 크로모페놀과 같은 독특한 방향족 화합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향기뿐 아니라 신경계와 소화기에 작용하는 효과와도 연결된다. 실험실 분석에 따르면 침향 오일은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고대인들이 침향을 젊음을 지켜주는 약재로 여겼던 믿음과 흥미롭게 겹쳐진다. 신경 안정과 뇌과학의 만남. 고대 의서들은 침향이 불면과 불안을 다스린다고 기록했다. 과학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침향 추출물이 뇌의 GABA 수용체에 영향을 주어 신경 흥분을 억제하고 이완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침향 오일을 흡입한 실험 참가자들은 뇌파 검사에서 알파파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심리적 안정과 이완, 그리고 집중력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파다. 따라서 침향은 단순히 좋은 향기를 넘어 신경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침향이 기억력 개선과 신경보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한다. 신경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성질이 있어 치매 예방 연구에도 관심을 받고 있다. 소화기 질환과 위장 건강. 침향이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는 기록은 고대 의학서 곳곳에 남아있다.
현대 과학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다. 치명 추출물이 위장 운동을 촉진하고 위산 분비를 조절하며 장의 긴장을 완화한다는 실험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치명 성분이 장내 가스 형성을 억제하고 복부 팽만감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치명이 체기, 즉 음식이 막히고 내려가지 않는 증상에 쓰였던 것과 연결된다. 현대인에게 흔한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질환에도 치명이 보조적 치료제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대규모 임상 연구가 부족하지만 한방과학과 현대의학의 접목이 기대되는 분야다. 항염, 항균, 면역 조절. 치명은 고대부터 상처를 치료하거나 감염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었다. 현대 연구에서도 치명 추출물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보였다. 염증을 억제하는 단백질 사이토카인 분비를 조절하여 관절염이나 만성 염증성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치명 오일은 다양한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항균 효과를 보였다. 특히 병원성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면서 치명은 항생제 대체 연구의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더 나아가 치명은 면역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과도하게 흥분된 면역 반응을 완화시켜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동시에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방어력을 강화하는 이중 조절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심혈관 건강과 항암 연구. 흥미로운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치명이 혈액순환을 돕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실험에 따르면 치명 추출물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작용을 한다. 이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 연구 단계이지만 치명의 일부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도 보였다. 특히 간암, 위암 세포에 대한 세포 실험에서 치명 추출물이 세포 자멸을 유도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물론 아직 임상 적용까지는 긴 길이 남아있지만 치명이 가진 항암 잠재력은 현대 의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아로마 테라피와 현대인의 일상 속 치명. 치명은 오늘날 단순히 한방 약재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로마 테라피, 명상, 심리치유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치명 오일을 디퓨저에 사용하거나 명상할 때 피우는 향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면서 치명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개선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불면증, 불안장애, 번아웃 같은 문제의 치명이 대안적 치유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의 가능성. 과학은 이제 막 치명의 비밀을 풀기 시작했다. 향기와 약효를 동시에 지닌 이 독특한 물질은 고대 의학의 기록이 과학적 근거와 만나면서 새로운 의학적 가능성을 제시한다. 앞으로 치명의 성분을 정밀하게 규명하고 임상 연구를 확대한다면 치명은 천연 항불안제, 소화기 치료제, 항염 항암 보조제 등 다양한 현대 의약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 또한 뇌과학과 접목하여 기억력 개선제나 치매 예방제 연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론 전통과 과학의 조화. 치명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경험으로 인정해온 약재였고 이제 과학이 그 가치를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다. 동서양의 전통적 지혜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축적된 관찰과 체험의 결과였다. 오늘날 우리는 치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 그것은 과거의 향기로운 전설이 아니라 현대의학과 과학이 밝혀가는 살아있는 가능성이다. 치명의 향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몸을 치유하며 인류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 치명,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신비의 나무.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치명과 함께 살아왔다. 단순한 향기로운 나무로만 여겨지던 치명은 시대와 문화를 넘나들며 귀중한 약재로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그리고 치유의 도구로서 인류와 호흡해왔다. 고대 중국, 한국, 일본의 의서 속 기록에서부터 아랍과 유럽의 문헌까지 치명은 사람들의 삶 속 깊은 곳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왔다. 현대 과학은 그 전통적 지혜를 눈앞에 펼쳐 보인다. 신경 안정, 소화 촉진, 항염과 항균, 심혈관 보호, 그리고 잠재적 항암 효과까지.
침향 속에 숨겨진 화학적 성분들은 이제 더 이상 전설이 아니라 실험과 연구로 입증되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침향이 단순한 약재나 상품이 아니라 자연이 인류에게 준 선물이라는 사실이다. 몇 세기에 걸쳐 천천히 만들어진 수지와 향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문화와 문명을 연결해왔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우리는 침향을 통해 전통과 현대, 경험과 과학, 향기와 치유가 서로 만나며 만들어내는 조화를 확인할 수 있다.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인류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자연의 신비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 침향의 향기는 과거와 현재를 잇고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오늘도 조용히 우리 곁에서 숨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향기를 통해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계속될 인류와 자연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